네.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기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한 곳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건데 어제 이제 제가 합격자 모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원 이제 합격생도 좀 많이 나왔던데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원은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불문율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계속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학생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면 계속 레이저를 맞는 거예요. 눈빛으로. 나중에 이러다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온 사람들이 유리한 거야. 예. 관습법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딱 보면 지금은 보니까 여기는 또 벌써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어쨌든 이제 나중에 보면 그룹이 생겨요. 예. 여기 5명 K파 밥도 이 사람들끼리 먹으러 다니고 이 사람들끼리 뭐 하고 결석하면 누구 나왔냐 안 나왔냐 전화도 하고 이 그룹이 생기는데 딱 보니까 이제 어제도 공부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룹들은 그 모임 이제 패거리들 있잖아요. 근데 합격률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근데 술 먹고 놀기 좋아하는 그룹도 있어요. 예. 한 6, 7명 다니면 한 명 합격하고 나가리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도 대단히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데 어제 이제 간 데는 또 특징적으로 원래 이제 야간반들은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제 그 제가 그 간 거기는 야간반 합격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게 학원도 복이야. 왜 그러냐면 저도 여지껏 이제 뭐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내년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점수별로 쫙 이렇게 성적표를 붙여놔요. 이렇게 물론 이름을 쓰진 않죠. 예. 그거 이제 수험번호만 써가지고 싹 붙여놓는데 항상 학원의 1등은 주간반에서 나와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되니까. 근데 어제 그 강조하고는 야간반에 1등이 있어요. 예, 직장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수강생이 여자 수강생인데 왜 좋아하냐면 우리 애가 이제 5살인데 거기도 얘가 5살이에요. 근데 그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터닝 메카드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렇게 변신을. 근데 그게 가격은 한 15,000원, 16,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마케팅 전략이죠. 품절 되게끔 계속 하니까 이 사기 힘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기 거 사면서 꼭 제 것까지 사가지고 우리 애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 이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 이모가 또 뭐 안 줘? 빼나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학생이 평균 점수가 항상 90점이 넘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학생은 원래 학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학원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타격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가장 공부를 탑으로 잘하는 학생이 우리가 배우는 교재 아니고 뭐 다른 교재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 우르르 다 몰려가 버려요. 그러면 학원이 큰 타격을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그 책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 노트 정리하고 다른 학생도 그 학생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리들 있죠. 그 무리들 해가지고 야간반에서 정말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간반에서 합격률이 되게 높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원장님이 어제도 되게 고맙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도 합격하시려면 술 잘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면 좀 힘들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진짜 그것도 큽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게. 근데 이제 지금은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잘 모르죠. 언제 드러나냐면 내년 3월달 모의고사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드러나. 그러니까 방금도 고구마 가지고 뭐 드시고 그러시던데 지금 포트폴리오 잘 하셔야 돼. 만약 이 학생이 보니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난 너랑 친해지면 합격할 것 같아 해가지고 맨날 귤하고 고구마하고 갖고 와가지고 얘만 계속 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주고 딴 놈들은 주라고 하면 됐어 하고 얘만 올인한 거예요.
근데 내년 3월달 모의고사 봤는데 이 학생이 35점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벌써 몇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친해졌는데 모의고사 봤는데 35점 나왔다고 너랑 헤어지자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야 돼. 이놈이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이놈도 주고 혹시 모르니까 그 뒤에 놈도 주고 저놈도 주고 막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거야 이렇게. 예,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언제 걸러내면 돼요. 내년 3월달 모의고사 성적 보고 이제 사귈 놈 헤어질 놈 해서 딱 이렇게 해서 그룹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방금 보니까 잘 나눠 먹고 계시던데 지금 좋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한테만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놈 저놈 씨를 막 뿌리세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러내시면 합격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트폴리오야. 어느 한 곳에 몽땅 투자해 버린다면 대박을 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다가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을 서로 줄여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슨 전략이다?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고구마 드시길래 잠깐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 조세.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4번. 이제 부동산 조세란 게 있는데 여기서 용어를 좀 봐야 되겠어요. 용어. 이제 조세 전가 기착이라는 용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 좀 볼 텐데 임대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임차인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임대주택인데 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현재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그러면 임차인은 100원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100원을 받아 챙기는 사람 맞죠? 그죠? 근데 정부가 이 주택에 대해서 조세를 30원을 부과한다고 할게요. 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지금 누가 소유자죠? 임대인 소유자죠.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는 누구한테 날아가겠습니까? 임대인한테 날아가는 거죠. 소유권자가 임대인이니까. 그럼 임대인한테 30원 내라고 그랬는데 임대인이 20원만 부담하고 임차인에게 10원을 떠넘길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임대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가가지고 임차인한테 봐봐 30원 나왔으니까 내가 20원 부담할 테니까 너도 10원 내 라고 하면 임차인이 안 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번 달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거든요. 이번 달까지는 100원 받겠죠. 다음 달에 어떻게 하겠어? 10원 올려서 받아버리겠죠. 그게 바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조세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떠미는 게 전가입니다. 자, 떠미는 게 뭐? 전가.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귀착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귀착. 그래서 일단 조세 전가 귀착이라는 용어를 잠깐 봤고, 다음 용어를 또 봐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책에 보면 나와요. 근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두 가지만 지시를 할게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단일세 이론. 예. 자,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미국의 사회사상가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금 속에 사는 거죠. 국가는 진짜 국민들을 정말 모시고 살아야 돼. 왜냐? 고구마 그거 샀죠? 그것도 세금 들어가 있고, 볼펜 사도, 버스 타도, 뭐 해도 다 세금 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죠? 자, 그러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을, 자, 참고로 상가 빌려주면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 지주는 땅을 빌려주면 토지 임대료 받죠? 그 토지 임대료를 우리 학계로서는 지대라고 그래. 지대. 뭘 한다? 지대. 그러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지대 소득을 100% 국가가 징세를 해버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조세는 철폐해도 된다라고 한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00% 세금으로 걷자. 그럼 나머지 조세는 안 걷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토지 단일세 이론인데,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 방금 설명했던 부분까지는 오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헨리 조지의 토지 다양세 이론 뭐 이런 거지 같은 표현 안 나오니까. 자, 근데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자, 어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도 우리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켰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달라야죠.
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부산에 땅이 100만 평 있거든요. 저는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죠. 자, 그러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론을 끄집어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자.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대.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지대 소득을 정당한 소득으로 본 것이냐 아니면 불로 소득으로 본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자, 어디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이론에 의하면 지대 소득은 정당한 소득이다 불로 소득이다. 응? 이거죠. 저기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주를 만화로 묘사하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그린 게 있어요. 뭐죠? 배불뚝이를 만들어 이렇게. 그래서 배 나온 사람들은 말이죠. 땅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땅이 많은. 그래서 지주는 땅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물려받은 땅이 많은가 봐. 그래서 땅을 가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동을 하지 않고도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전부 다 배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나오신 분들은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배의 크기와 토지 소유 크기는 무슨 관계? 잘하시네. 저도 제법 있어요. 땅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 정당한 소득이라면 이런 논리 자체가 전혀 맞지 안 되는 거죠. 근데 토지 소득을 얘는 어떻게 봤어? 불로소득으로 봤으니까 100% 징세하자 이런 이론을 끄집어냈다. 다음 또 하나 제법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가 주택 공급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뭐 입찰지대 이론 잠깐 이야기해봤죠. 법칙이야. 입찰 나오면 뭐? 입찰 나오면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 과정은 그냥 배우고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해놓고 1시간 전에 알려준 걸 또 물어봤다는 것은 완전히 제가 잘못된 방법인데 안 물어볼게요. 제가 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산 지역에 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죠. 투자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산 지역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데 사람들이 야 걱정 마. 이 정권 금방 바뀔 거야. 걱정 마. 앞으로 더 오를 거야. 한 1억은 더 오를 거니까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 라는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돼 버릴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보유해 버리죠. 시장에서 주택 회전이 돼야 안 돼. 안 되면 결국 주택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주택 가격은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상승하죠. 그게 바로 주택 공급 동결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동결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표현들은 아무 의미 없어. 문장 끝에 상승이라고 나오는지 하락이라고 나오는지 해가지고 상승 나오면 맞고 하락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그냥 잡아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아랫부분 큰 테마 5번 부동산 투자론. 아까 고수업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아까 고수업 못 치는 세 분들은 다음 주까지 배워갖고 오시고 안 되면 다음 주 오후에 3만 원씩 가지고 오세요. 수업 끝난 다음에 우리 4명이서 치면서 한 명은 광도 팔고 좀 그러면 되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 테니까 다음 돈 갖고 오세요. 유형과 수익 아까 잠깐 이야기했어요. 유형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응? 비례관계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저기 이놈 저놈 다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기초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칠판을 잠깐 볼게요. 이제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제 투자란 용어는 아마 잠깐 들어봤을 수 아니다. 들어봤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투자 속에 사는 건데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시장에 자본을 던지겠대. 그리고 나중에 가져오겠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치 낚시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낚시. 그 저번에 삼시세끼 보니까 그 만제도에서 루어 낚시 루어인가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는데 그거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럭도 자꾸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루어 낚시 그 바늘도 돈이잖아요. 낚싯바늘 던졌어. 걸렸어. 땡겼는데 우럭이 딸려 나왔어. 예. 집어넣어가지고 더 많은 뭔가를 건져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낚싯바늘 던졌는데 뭐 큰 게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이야 하고 땡겼는데 바늘이 바위에 끼어가지고 툭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번엔 집어넣었는데 손해 봤습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 일단은 뭐 투자가 되겠죠. 예, 그러면서 투자의 3단계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다. 이를 갖다 이제 우리가 흔히 투자의 3단계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예. 그러면 투기란 용어도 들어봤죠? 그죠? 야, 투자하고 투기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뭐 웃자고 하는 말이 내가 사가지고 돈 벌면 뭐 한 거고? 투자한 거고. 옆에 놈이 사가지고 돈 벌면 내가 배가 아프잖아요? 뭐 한 거야? 투기한 거다. 뭐 웃자고 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일단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투자도 투기도 모두 다 사는 취득의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투자도 투기도 언젠가는 처분하겠죠.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은 모두 다 공통된 사항들이에요. 근데 미등기 전매라고 들어봤죠? 예. 미등기 전매는 우리가 투자라고 그래, 투기라고 그래? 불법이죠, 투기죠. 그러면 투자란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이 있으면 투자고, 정상적인 운영의 과정이 극히 작거나 또는 아예 없음으로써 양도 차익만 노리는 게 바로 뭐냐면 투기다. 그래서 운영의 과정이 있냐 없냐로 일단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투자 이론은 부동산을 자 임대용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 사는데 취득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 자 잠깐 스톱. 10억 앞에다 뭐 어떤 걸 붙여놨어요? 마이너스 붙여놨죠. 왜 마이너스가 붙는지 감 오시나요? 부동산 살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예. 그래서 10억을 주고 현재 산다면 이 부동산 앞으로 3년 동안 운영하고 3년 후에 처분을 하겠다라는 보관을 세우기 때 운영하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매년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3년 후에 처분하면 11억 원의 처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좀 건너뛰어가지고 시험에서 이걸 한번 지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총 투자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3년, 0년, 1년, 2년, 3년 있는데 요걸 학생들은 난이도 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봅시다. 저걸 가지고 여기다가 현금 흐름표를 줍니다. 0년이 언제래요? 0년이 언제지? 현재 0년 후는 언제야?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를 갖다 0년이라고 시험에 나와줍니다. 0년 어디? 저거 보니까 여기다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 주고 샀으니까 마이너스 10억 맞죠? 자 어디? 몇 년 동안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매년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가지고 1년 차 때 얼마 들어와? 1억. 누적시키는 거 아니에요? 2년 차 때도 1억. 자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13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아, 이상하네. 도대체 모르겠네. 12요? 10억이 나와야 돼요. 12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볼래요? 1년 차 때 1억 들어와요. 2년 차 때 1억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 연도 차에는 소득이 두 가지 생겨. 그죠? 마지막 3년 차 때 운영을 통한 소득 하나 하고 마지막 연도 차는 뭐까지 합니까? 처분까지 하잖아요. 두 개 합쳐진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찢어내면 돼. 어떻게 찢어내느냐? 우리 시험은 단순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운영을 통한 소득은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1억, 1억, 1억이니까 여기도 1억이 나와야 돼, 일단. 1억이. 1억. 운영을 통한 소득이니까. 나머지 얼마예요, 그러면?
나머지 11억은 뭡니까? 처분통한 소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이런 현금 흐름표가 나오면 얼마 나보다 마지막 연도 차이는 금액이 커져 작아져? 커지죠? 왜 마지막 연도 차이는 앞전 연도 그 전 연도보다 금액이 커져? 그렇죠? 운영소득과 함께 무슨 소득까지 합쳐야 되니까 처분소득까지 합쳐야 되니까 커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금액이 커지면 이것만 찢어내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꼼꼼히 안 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버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에? 눈빛만. 예. 자, 눈빛만 그런 거죠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산다면입니다.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현재 산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야. 그래서 투자 이론이 뭐냐면 현재 부동산을 산다면 요건 지금 발생해서 예상되는 거야 이거. 예. 미래에 이만큼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잠깐만. 현재하고 미래는 시점이 다른가? 맞죠? 그쵸? 제가 앞에 있는 이 두 학생한테 내가 1억 원씩 줄게 이렇게 했어요. 기분 좋겠죠? 그죠? 너는 지금 1억 원 주고 너는 3년 후에 1억 원 줄게. 그러면 둘 다 꽁돈이 생기는 거지만 두 번째 있는 학생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응? 얘는 지금 당장 1억 원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3년 후에 1억 원 준다는 거야. 기분 나쁘죠? 저 사람도 알아. 뭐라냐? 현재 1억 원은 1억 원이지만 3년 후에 1억 원을 1억 원은 3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가치로 인하면 금액이 더 적어져.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 분석 시점은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예상되는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해. 뭐해서? 할인해서. 그러면 할인된 값은 무슨 가치가 되냐면 현재 가치가 돼요. 할인된 가치는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라고 합니다. 현가.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석 기법은 할인율을 고려했냐 안 했냐 이게 계속 나와.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할인되었으니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야. 그죠? 현재 가치란 표현이 나오면 뭐 되었으니까? 할인되었으니까. 그래서 모르더라도 할인했냐 안 했냐 한번 찍어야 돼. 순영가법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몰라.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자, 늦었어. 자, 할인했으니까 무슨 가치가 된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뭐 됐으니까? 할인됐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찍으란 말이에요.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요런 용어도 한 번씩 나왔어요. 연평균 순영가법이라는 게 나왔어.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현가란 말 들어가면 할인한 거야. 100% 시험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자본 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가 자본 회수 기간법 요 놈이 나오든 요 놈이 나오든 둘 중에 한 놈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시험에. 예. 뭔 말인지 모르죠? 자, 얘 할인했어 안 했어? 왜? 잘한다 잘한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투자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수익은 미래에 예측되기 때문에 미래에 예측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채택하든지 기각하든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인된 값은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줄여서 뭐라고 그래? 현가. 현가란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뭐 됐으니까? 할인되었으니까 라고 그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부동산 금융론. 예. 1번 이자율. 제가 지금 계속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자율은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간접적인 용어로 한 3문제 이상에서 이자율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 써놓고 그랬는데 이자율 뭐 구조 어쩌고 써놨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보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해봤어요. 이자율이 인상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주택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금리가 높아지면 돈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도 수요가 줄고 돈을 빌려서 빌라 건축하는 건축업자도 수익이 줄어드니까 둘 다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택 공급도 증가한다.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상식이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이 이자율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한번 가야 되는데 그때 달라요. 항상 학계로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고정금리란 것도 있고 변동금리란 것도 있어요. 이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는 아시죠? 대출 약정 시부터 만기까지 금리 변동 없이 쭉 가는 게 고정금리. 예.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서 어떤 약정이 있어 일정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게 변동금리죠. 자, 그럼 일단 이것만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시험에 나와요. 돈 빌려서 갚는 차입자는 이번 달 이자 70만 원 냈다가 다음 달 이자 120만 원 되고 50만 원 됐다가 80만 원 되고 불안합니다. 차입자는 안정적인 대출 조건을 선호합니다. 어떤 대출을 선호하죠? 고정금리를 선호합니다.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는 용어 다 아시죠? 몰라? 용어를 몰라도 내용은 다 알아. 용어를 몰라도 내용은 다 압니다. 볼래요? 예금 가입한 사람이 예금을 가입하면 은행은 예금 가입한 사람한테 3% 이자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은행이 이제 돈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도 마진을 먹어야 되겠죠. 2%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최소한 몇 퍼센트 금리로 빌려줘야 돼? 5%. 그렇죠? 예. 아까 이 용어 모른다고 하신 분들 있죠? 이게 우리 학개론이에요. 사실 우리 학개론은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학문적으로 좀 풀어놓은 것 뿐이거든요. 전혀 우리 실생활하고 동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론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 가입자한테 이만큼 주고 지도 이만큼 먹어야 되니까 똑같은 은행에서 보면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하고 누가 더 높던가요? 높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마진을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예대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무섭죠? 내용은 다 알지만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뿐이죠. 네. 그러면 은행은 안정적인 걸 원합니다. 은행은 뭘 원한다고요? 은행은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거기서 안정적이란 요 정도가 유지되기를 원해. 확 막 더 좋을 때는 확 더 땡기고 안 좋을 때는 뭐 까먹고 이런 거 말고 은행은 이렇든 저렇든 당초 계획했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원해. 은행은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하고 어떤 대출을 선호할 것 같아요? 제가 은행은 안정적인 거 원한다고 그랬죠? 자, 다시. 은행은 안정적인 거 원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어떤 금리를 선호한다?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만 체크해서 잡아내면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예. 방금 아니 속으로 그런 거예요. 지가 아까 저 차입자는 안정적인 걸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고정금리 좋아한다고 해놓고 은행도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고 해놓고 왜 이번엔 변동금리야? 자, 볼래요? 은행이 원하는 안정적인 거는 이 정도가 유지되길 원해요. 이 정도가. 근데 고정금리 대출로 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 대출 금리는 5%로 빌려줬어. 근데 IMF가 터져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고정금리 대출에서 차입자한테 더 받을 수 있어 없어? 자기가 희생을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원하는 안정적인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탄력적으로 변동시켜 줌으로써 더 많이 먹고 싶지도 않고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당초 계획했던 요 정도가 계속 유지되도록 금리 변동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어떤 금리 대출을 선호해?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합니다.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 대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은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떤 대출 금리를 선호하느냐?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또 갑시다.
변동금리 대출 중에서 금리 조정 주기가 3개월이냐 12개월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디? 은행은 금리 조정 주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어떤 경우에 차입자에게 더 많은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은행의 위험은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죠? 방금 했던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출제가 아주 좀 잘 되는 부분이고, 다음 금리 구조를 좀 보려고요.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대출 약정 시부터 만기까지 고정되는 게 고정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정금리는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명목이자율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요게 요 개념이야.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가입자한테 이자로 3% 주고 자기도 마진 2%를 먹으려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요 정도는 받아야지 되겠습니까? 5%? 맞죠?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원하는 이자의 수익률. 이게 5%예요, 5%. 그런데 인플레는 플러스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인플레가 지금 발생했어요, 예상되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야. 인플레이션 1%가 예상되면 1% 인플레를 플러스 시키네. 그래서 차입자한테 5가 아닌 6%를 금리를 받겠대.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인플레이션을 플러스 시키냐. 자, 금리에서 플러스를 시킨다는 것은 금리를 높이겠다 이거죠. 그에 따른 부담은 차입자에게 증가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인플레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는 반영을 했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리 반영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응? 얘는 무슨 금리예요? 고정금리는 대출 약정 시 금리가 한번 결정이 돼버리면 중간에 IMF가 터져도 더 이상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 변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되는 인플레를 미리 반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변동금리는 실질 이자율을 반영한대요. 실질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도 될까요? 왜 될까? 그렇지. 얘는 3개월, 통상 3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이 가능하니까 미리 예상 인플레를 반영하지 않아도 돼. 그대로 갔다가 뭔가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 계속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또 하나씩 나오는 게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둘 다 요거는 똑같이 있습니까? 똑같이 있죠. 근데 변동금리에는 없는데 요거는 하나 더 많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라면 누가 더 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높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 보니까 그 부동산 금융상품이란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우리 시험에 보면 그 부동산 금융 파트에서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융상품에 대한 개요를 물어보는 게 좀 있어요. 보금자리론은 좀 들어보셨죠? 예.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보금자리론인데 누가 이용 가능하냐, 만 19세 이상이다, 시가 9억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그러면서 고정금리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직은 뭐 그런데 대출 만기가 뭐 최저 10년이다 뭐 이런 조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택. 그렇죠? 주택연금 나왔습니까? 그렇죠? 주택연금. 일단 용어를 잠깐 보니까요. 연금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동일하게 연속되게 발생하는 금액이 연금인데 주택연금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용어를 보니까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이 주택연금을 다른 말로 역저당이라고 합니다. 역저당. 역은 반대죠. 역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일단 한번 우리 봅시다. 저당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일반 저당은 집 살 때 목돈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대출을 받고 장기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맞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그죠? 근데 얘는 무슨 저당이라고 써놨어요?
역저당은 반대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반대니까 돈 빌릴 때 조금 빌리고 갚을 때 한꺼번에 갚는 구조인 것 같아. 일단 저당과 구조가 여기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시가 한 3억 정도 되는 주택인데, 갑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 소유권자인데요. 이 갑이라는 분의 이 어르신의 연세가 만 60세입니다. 만 60세. 참고로 이제 지금은 건강에서 60세 되신 분을 할아버지라 하기도 민망해요. 예. 얼마나 건강하고 뭐 젊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60세가 바로 이제 노인의 기준입니다. 금융에서는. 금융에서 말하는 노인의 기준은 피부가 탱탱하냐 쭈글쭈글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65세였거든. 근데 60세 낮춰졌어. 저게 이제 직장 생활을 요즘에는 50세 넘어서까지 하는 것도 진짜 좀 힘든 어떤 세상이 됐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기 퇴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하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제 60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지분이 있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 다니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힙니다. 담보로 잡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매월 동일한 연금을 받는 식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본인이 사망 시까지 통상 이제 금리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한 65만 원 정도 돼요. 한 70만 원 합시다. 7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연금을 받는데 언제까지? 사망 시까지.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하면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처분 가지고 연금으로 받았던 원리금, 연금 채권을 상환을 하는 구조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반대예요. 한꺼번에 돈 빌리고 분할 상환하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계속 빌리고 있죠. 그리고 본인 죽으면 집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갚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하고 비교했을 때 그 구조가 서로 반대잖아요. 그래서 역저당이다라고도 그렇게 불러주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잡을 거예요. 중요한 거. 혹시 주변에 이거 이용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요즘에는 좀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는데,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뭔가 막 주고 싶은,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죠. 그게 또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었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아버지는 죽어서 아파트 한 채라도 남겨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 농담처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식한테 뭔가를 이렇게 물려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인식이 정말 확 바뀌었죠, 지금은. 네 인생, 네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그리고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아파트 죽은 다음에 받고 그걸 위해서 매달 용돈 주는 것보다 그냥 용돈 안 나가고 아버지 좀 살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용되는데 상식선에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 자,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혀놓고 꽃감 빼먹듯이 계속 돈 빼먹는 거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소멸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 날짜가 할아버님이 만 90세가 되는 시점이라고 가정합시다. 가정. 예. 자, 그런데 할아버님이 80대가 되셨는데 60세부터 이용해가지고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주택 처분하면 3억인데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원리금이 2억밖에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주택을 처분해도 연금 채권 상환하는데 돈이 남아 부족해. 1억 남았죠. 이거 국가가 가져갑니다. 맞을까요? 아니겠죠. 은행이 가져간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속인한테 돌려주겠죠? 예,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할아버님이 딱 90세가 되는 날짜에 그냥 알아서 사망을 해주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면 연금으로 받았던 돈 3억, 집 팔아서 나온 돈 3억 딱 하면 계산이 끝나. 근데 할아버님이 지금 100세예요. 100세. 죽을 때까지 줘야 됩니다. 연금을.
근데 100세인데 이 할아버님은 사상보다는 근육이 울퉁불퉁해. 뭐 다리통도 이만해. 하고 하루에 10kg씩 종기 넣고 그래. 앞으로도 20년은 충분히 사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미 주택 가치는 소멸됐는데 계속 살아계시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은행이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언제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없어. 어쨌든 그래. 그러면 이제 이제 지판 가격은 3억인데 할아버님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연금으로 4억을 받아갈 수 있죠. 그러면 집 팔아도 1억 부족합니까? 이 부족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부족분 처리는 은행이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겠죠, 은행이 이런 상품을. 큰아들한테 부담해라. 그러면 아들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 주택연금 말이죠. 노후계층을 위한 복지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어. 지금 이 할아버지가 은행에 뭘 담보로 걸었지? 담보주택만 담보로 걸었지. 기타 할아버지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현금 이런 건 담보로 안 걸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그 노후계층을 위한 복지금융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겁니다. 예.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 은행이 메꾼다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그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님이 60세고 할머님이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죠. 할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끝나버리면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해? 그래서 본인 죽으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주택연금이다라고 한번 들어봤네요. 네. 나머지 이제 어디 3번에 그 큰 3번에 보니까 혹시 유동화라고 보이세요? 네. 유동화란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움직이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 이제 나중에 제가 유동성이라는 용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유동성. 네. 뭐라고요? 유동성. 부동산 투자에서는 유동성이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처분되지 않아서 부동산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황금성을 말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에서 유동성은 뭐냐면요. 돈입니다. 돈. 돈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이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도 일화가 있어요. 예.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론을 정립하면서 경제 용어들이 막 탄생을 했죠. 근데 솔직히 우리 일반인들은 경제 용어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뭐 하는데 맨 처음에 경제 이론을 정리하는데 돈이라는 소리 쓰니까 너무 빈티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화폐라는 용어를 썼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듣죠. 경제학자들이 자존심 상했대요. 이것도 공부도 안 한 것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으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돈을 유동성이라는 용어로 썼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돈은 유동성이야 라고 그렇게 해서 했대요. 예? 네. 그렇게 됐고 이제 4번에 보니까 리츠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지고 이제 한마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칠판 보실게요.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금융.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이걸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래. 부동산 금융. 자금 융통.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파이낸싱 자금 융통을 한다. 예, 뭐 자금 조달한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제 오답으로 이제 아주 여러 번 출제됐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양호하다. 그러면 이 수익성을 담보로 은행한테 제시해요. 개발 사업하면 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한대. 그래서 파이낸싱이 대출이야. 근데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고 개발 사업의 뭐 담보 대출이에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 융통하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그 특징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할게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개발 및 관리 감정평가 이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